그럼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금값이랑 좀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냐. 과거의 제국들이 이제 몰락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돌이켜보면 부채에 대한 이자가 국방비를 초과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랑 되게 비슷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미국이 멸망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이제 천조국이라고 불리잖아요. 국방비만으로 1,000조 원 이상의 이제 지출을 해서 근데 지금 이자만으로 1,400조 원 이상을 쓰고 있어요. 총칼보다 이자가 비싼 시기가 온다. 금으로 일단 몰리는 수요가 많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경제 토크쇼 타이머의 호스트 전기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과 은, 달러인데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옥 박사님, 금 전문가 조규원 작가님,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뵙네요. 한지연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즌 1 때 뵙고 그때 이후로 처음 뵙는 거잖아요. 유독 네. 지연 씨 얼굴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금편 촬영 이후로 바로 종로를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끌고 간 친구들도 저한테 지금 밥을 사겠다고 와. 네,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절이라도 또 한번 어떻게 드려도 될까요? 절 받으세요. 네. 그때가 제가 55만 원 정도에 샀었는데 오늘 시세를 제가 한번 확인을 했는데 100만 원 찍고 살짝 내려와서 약 88만 원 정도더라고요.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지원 씨가 샀을 때보다 한 4에서 60%그 정도 오른 거잖아요. 네. 여러분 타이머 보셔야 합니다.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합니다.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금, 은, 달러를 두고 우리는 안전자산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요즘은 이 이름이 좀 무색합니다. 너무 변동성이 맞아요. 심하니까 이게 안전자산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금트코인이라는 댓글도 볼 정도로 이게 막 무섭게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금, 은, 달러가 안전자산인데 이게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건가요? 금과 은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이 아니지 않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전자산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 때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안전자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변동성이 낮은 것도 안전자산이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예금처럼 이제 원금이 보존되는 것도 안전자산이라고 불러요. 사실 각각 다 다른 안전자산인데 이 모든 게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금은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각각은 다 다른 안전자산인데 금은 예전부터 원래 오를 때 많이 올라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한 10년 동안 오르고 적게는 7배에서 많을 땐 26배까지 상승하는 게 원래 자연스러운 거다. 지금처럼 금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한 1970년대만 하더라도 금을 산다 그러면 금은방이나 코인샵에서 샀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금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18배가 늘었어요. ETF, KRX 금시장, 뭐 금통장,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같은 상황이더라도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고 변동성이 키워지게 된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금이나 은이나 달러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국가 정부나 연기금들, 국민연금 뭐 이런 데들이 투자를 하던 상품이었고 또 투자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아까 뭐 금트코인 그러셨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금 시장에 이제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중국 분들이 금을 집중적으로 사기 시작하면서부터 금 거래소나 전 세계 어떤 금 협회나 이런 데서 전부 지목하는 게 중국의 소매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시장 참여가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이제 이분들이 또 끝났나 봐 그러면 또 우 몰려가서 팔고 양대 현상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소매 투자자 금화 구매 현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년에 400톤 이상 샀대요. 얼마요? 400톤. 400톤이요?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와, 지금 엄청 진짜. 많은 거예요, 지금. 상상도 안 돼요. 그냥 이제 수백조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고요. 중국에서만. 소매 투자자들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큰 손이신 거죠, 사실은. 또 다른 이유는 2022년 상하이 봉쇄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중국 부자들이 자기가 보호받는다는 느낌들을 잃어버렸다고들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뭐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 지수가 이제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4년이 지나도록 못 오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무서워할 때 그 전에는 이제 중국 사람들은 부동산에 파킹.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반포 한 채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중국 사람들은 푸동에 한 채 이랬겠죠. 최근에 엄청나게 중국 부동산 가격이 폭락 중이니까 그런 걸 좀 어떻게 보면 회피할 목적으로 또 실물을 보유하니까 안도감도 느끼고 맞아요.
자기 전에 한번 쓰다듬고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봐요. 잘 있나? 내 새끼 잘 있나? 이렇게 한 번씩 보거든요. 중국이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외환보유고에서 금이 한 400톤 정도 있었는데 그게 20년 만에 얼마나 많이 늘었냐면 지금 2000톤이 넘어요. 공식 보유량이 그런데 사실 공식이라는 게 IMF에 보고된 양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보고를 잘 안 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뭐 얘네들이 최소한 뭐 5,000톤 이상은 보유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할 만큼 중국이 정말 공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금일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금과 달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달러가 황금성도 좋고 그다음에 결제에도 편하고 그러니까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자산을 많이 보유했었어요. 중국도 2000년 초반에는 1조 3천억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미국 국채를 보유했는데 그거를 이제 6천억 달러대로 줄이면서 금을 샀거든요. 자,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 미국이 부채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많아요. 오늘 기준으로 하니까 또 39조 달러더라고요. 그새 계속 올라요. 구조적으로 이제 미국은 그 부채에 대한 이자만으로 국방비보다 더 많이 지출할 정도로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과연 이 달러가 이제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아무리 달러의 독립성을 이전에 지켜줬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정말 미국과 대립하는 순간이 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달러 자산이 동결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러시아도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배제되고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자산이 동결되는 이런 현상을 보자 특히 브릭스 국가 중심으로 이렇게 금을 많이 사모으게 되었던 거죠. 달러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라고 평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자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는 내 외환보유고를 탄탄하게 지키려면 금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금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많이 나타났던 거예요. 많이 불안해서 이제 금으로 대체한 거네요, 달러를. 그렇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화폐 질서가 흔들렸던 그럴 때들이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그 중심에 있는 거는 금이 있었거든요. 금값이 폭등했을 때하고 폭락했을 때는 언제였나요? 1970년에 이제 미국이 원래 그 전까지 달러를 너무 많이 발행하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이 생각을 한 거죠. 달러가 이렇게 많아도 돼? 그 전엔 달러와 금이 연결된 시대였으니까 원래는 금 1온스에 35달러를 이제 교환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 발행된 달러의 양을 보면 교환을 못 해줄 것 같은 거예요. 없는 것 같아. 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막 달러를 이제 금으로 교환해 가기 시작하자 금 가격이 자꾸 흔들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금을 팔아서 금 가격을 좀 안정화시켰거든요. 근데 결국에 문제는 달러가 문제인데 그렇게 금 가격을 아무리 억누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1971년에 당시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 달러를 가지고 와도 금으로 못 바꿔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금 가격이 치솟기 시작하더니 26배가 상승하고 나서야 이런 현상들이 안정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1980년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원래는 금이 담보가 된 화폐 시스템에서 이제는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라고 하는 달러를 강제로 사용해야만 원유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서 화폐 시스템이 안정화를 이루게 됐어요. 우리가 케이크를 가지고 있는다고 할 때 친구한테 진짜 케이크를 선물 받는 것보다 케이크 기프티콘을 선물 받는 게 좀 더 편하잖아요. 네. 화폐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사람들이 굳이 금을 원하지 않아요. 금을 갖고 있는다고 뭐 이자나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화폐 시스템이 80년 정도 돼서 안정화되자 그 뒤에 20년 동안 하락하면서 금 가격이 마이너스 70%가 하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탈달러화 현상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겹쳐 있죠. 80년대 금값이 이제 70% 빠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달러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폴 볼커라는 키 2m짜리 최장신 연준 의장님이 또 역대 제일 높은 20%까지 금리를 올려요. 그래서 아까 기프티콘의 가치가 끝없이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 기프티콘이 들고 있으면 20%씩 불어나는 거예요. 가치가. 뭐하러 금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 금을 팔고 달러로 교체하는 시스템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들어보면 금값이 70%나 이렇게 떨어졌을 때가 있다고 하니까 순간 너무 무서운데 그때 역사를 봤을 때 지금이랑 비교하면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른가요? 금이라는 게 오를 땐 신뢰가 흔들리는 시기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부채예요.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열심히 벌어야 그렇죠. 맞아요. 열심히 벌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나의 지금
소득보다 더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있겠고 내가 평소에 돈을 많이 썼다면 좀 지출을 절약하고. 맞아요. 절약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도 긴축을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세금을 올려서 세수를 더 확보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채가 이 정도로 크면 일단 이자, 연금 같은 것들 무조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지출이 있는데 그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고자 해도 우리가 고정비가 너무 많아서 줄일 수 있는 지출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긴축을 하는 건 어렵겠죠. 그리고 세금을 올린다 하면은 표심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부분의 제국들이 택했던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화폐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빚이 1억이 있어요. 친구한테 나 5년 뒤에 갚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5년 뒤가 됐더니 그 현금의 가치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똑같은 1억을 갚지만 실제로 나의 부채에 대한 가치는 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겠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맞아요. 과거의 대부분의 제국들은 이런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부채 문제를 해결해 왔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30년대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부채를 이런 인플레이션을 장기간 동안 이제 용인하면서 이 부채 문제를 해결했다시피 다른 국가들도 아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글로벌적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마지막 세 번째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이 금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적어도 이 금의 사이클이 끝나기 위해서는 이 부채 문제가 해결되는 지점까지는 와야 된다. 지금 달러랑 환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외환 시장이 제가 알던 그 외환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우리 환율이 내려가는 게 그동안의 상식이었죠. 미국의 달러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내려가는데도 우리 환율이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미국이 화폐를 많이 찍어낸다 그러지만 미국보다 우리가 돈을 좀 더 많이 찍어내는 면이 있잖아요. 오, 아까 지금 돈을 펑펑 쓴다고 말한 미국 금리가 3.75인데 우리는 2.5니까 이게 기이한 현상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항상 높았는데. 우리가 이제 더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 이제 다행히 돈의 흐름은 그 이자율이나 수익이 높은 데로 가지 낮은 데로는 잘 안 가잖아요. 그게 돈 가치, 환율. 그러니까 우리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옛날에 1,000원이었는데 지금 1,400원대가 한 건 40%만큼 한국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한국이랑 일본이 이제 요새 같이 움직이는 게 특성이 생겼죠.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중국 위엔화랑 같이 갔어요. 근데 상해 봉쇄 이후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 소비도 안 하고 전부 다 돈을 이제 금으로 바꾸거나 해외로 나가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그 자본 통제를 되게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어디랑 같이 가냐 하면 일본엔 네, 그 다카이치라는 여자 수상님이 요새 돈을 뿌려 하는 그 나라 있지 않습니까? 뭐 당장 그 식료품에 관련된 소비세 이런 거 면세 이런 건 막 이런 정책들을 국가 부채가 미국의 2배인데 돈을 더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이 좀 그렇죠. 거긴 GDP 200%가 넘고요. 미국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게 1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훨씬 빚이 많은 주제에 돈을 더 쓰겠다고 그러시니까 물론 이제 지지율은 엄청나게 올라갔죠.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 파퓰리즘이라고 이제 저희가 봐야 되겠죠. 엔이 그렇게 약세가 되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일본 여행 가면 갑자기 부자 된 것 같잖아요. 왜 이렇게 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엔이랑 우리나라 환율이 완전히 지금 동조화돼서 100% 똑같아요. 예,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가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그러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면은 한국도 아까 쫓아가는 성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도 해외 투자자들은 그렇게 안 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도매금으로 보게 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우리가 뭐 많이 3천억 투자를 불, 했죠. 뭐 일본이 4천억 불, 우리 경제 규모보다 2배가 큰데 이번에 대만이 또 약속했잖아요. 미국이 투자하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한국, 일본, 대만이 그냥 같이 동아시아 세 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나라로 한묶음으로 좀 판단되는 경향이 더 세진 거죠. 그러니까 이 인식이 바뀌려면 이제 시간도 필요하고 계기가 필요한데 아직은 안 보여서 요새 환율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고 있지? 사실 지금 머리 쥐가 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최근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럼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금값이랑 좀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을 바라보고 싶은데 과거의 제국들이 이제 몰락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돌이켜 보면 그 이전에 항상 있었던 게
부채에 대한 이자가 국방비를 초과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랑 되게 비슷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미국이 멸망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화폐 시스템이 바뀌게 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국의 역사는 100년이 더 패권이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사용했던 화폐 시스템과는 다른 화폐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옛날에 스페인 제국도 그랬고 오스만 제국도 그랬고 바로 이전에 영국의 대영 제국 시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이 이제 천조국이라고 불리잖아요. 국방비만으로 1,000조 원 이상의 이제 지출을 해서 근데 지금 이자만으로 1,400조 원 이상을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미국의 부채 수준이 되게 심각하고 총칼보다 이자가 비싼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아무래도 화폐 시스템이 바뀌고 화폐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흔들리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금가격이 올랐던 역사랑도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으로 일단 몰리는 수요가 많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국방비를 줄일 수는 없는 세상이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방비 지출을 비롯한 재정에 대한 부담들은 계속 커질 텐데 우리는 지금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니까 이야기는 하지만 세계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건 이제 저희들은 파퓰리즘이라고 부르는데 당장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다 어떻게 보면 좀 세 보이죠? 그러니까 대외적 이미지가 네. 굉장히 강성이시면서 국가적으로 보면 돈을 많이 푸는 분들이 지금 다 리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도 강제적으로 그런 지출들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이걸 하는 시스템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금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주변의 환경 어디를 뜯어봐도 심상찮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금으로 가는 그런 흐름도 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박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경제 공부랑 세계 뉴스랑 같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뉴스 많이 보나 봐요, 시연 씨. 그래도 예전엔 아예 몰랐지만 지금 유튜브로도 찾아보고 우와. 이렇게 어렴풋 이렇게 저도 살짝 알 것 같으니까 이제는 조금 보고 있습니다. 제 알고리즘에도 이제는 좀 많이 떠요. 네. 그러면 내가 요즘 경제 뉴스 보다 보니까 유닛이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던데 유닛이. 유닛. 제가 들어봤어요? 아는 유닛은 테티서밖에 없는데요. 오렌지 캐러멜 뭐 그런 택지선은 좀 숨겨진 뭐 트윙클 뭐 이런 까라 그거 아닌가요? 박사님 택지선 들어보셨죠? 박사님 제가 알 아세요? 정도니까 일단 신흥 경제 강국, 이른바 브릭스라고 하는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 브릭스 국가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브릭스 국가들이 유닛이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를 실험적으로 발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금을 많이 사고 있는 나라들이더라고요. 이 나라들의 이런 행보가 금값이랑 좀 연관이 돼 있는 걸까요? 지금 미국이 이제 신뢰가 많이 흔들리면서 이 화폐 시스템의 그런 변곡점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금을 돈으로 썼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로마 시대에는 솔리두스라고 하는 그런 금화를 썼었고 은화는 데나리우스라는 이런 은화를 썼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금과 은을 돈으로 많이 쓰는데 그러면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는 막 갑자기 전쟁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복지를 좀 많이 늘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돈이 되게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금이랑 은을 막 많이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금본위제라던가 그렇게 금이 담보가 된 시스템에서는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금에 대한 순도를 좀 낮춰서 사람들이 잘 모르게끔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화폐와 그다음에 그 금과 좀 따로 놀게 되는 상황까지 많이 갔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금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일도 많이 나타납니다. 옛날에 중국에서는 이제 뭐 교자라고 하는 그런 화폐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제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는 아샤냐라는 그런 화폐도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화폐가 불안화폐로 갔다가 그러니까 담보가 없는 화폐로 갔다가 그렇다 보면은 이제 국가가 좀 재정을 방만하게 하면서 너무 이제 신뢰가 흔들리니까 다시 태환화폐 금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미국만 하더라도 1944년에 이제 브레튼우즈라는 회의 때 이제 경제 대국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떤 화폐 시스템을 만들 거냐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는데 영국은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우리 방코르라고 하는 시스템을 써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금도 하고 은도 하고 구리도 하고 뭐 원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원자재를 하나의 바스켓에 담아서 새로운 그런 화폐 시스템을 만들자. 사실 진짜 혁신적인 생각이긴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때 미국은 전 세계 금의 70%를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힘으로 밀어붙인 거죠. 반대했겠네요. 근본위제로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미국도 금은 한정적인데 화폐를 많이 써야 되는 시기가 오다 보니까 화폐가 너무 방만해져서 1971년 닉슨 쇼크라고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다시 달러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새로운 화폐 시스템에 어떠한 담보물을 다시 넣을 거냐라고 하는 그런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브릭스 국가들은 이때다. 이 화폐 시스템 우리가 한번 갈아엎어야겠다. 우리는 이렇게 확실한 담보물이 있는 화폐를 만들 거니까 우리를 믿어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뭐가 담보물이 되든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금이든 은이든 방코르든 아니면 그게 원유든 결국에는 금 가격도 올리고 이제 뭐 은 가격도 올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산들의 가격이 재평가되는 그런 시기랑 맞물려 있다. 그래서 이게 금 가격을 보는데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재밌네요. 안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네, 저 알아들은 거 아까 교자 하나. 어제 라멘집 메뉴판에서 본 네, 그거밖에 못 알아들어가지고. 오늘 촬영장 오면서 가장 설렜던 이유는 이 질문 하나를 위해서 달려왔는데요. 왜 설렜을까? 그래서 지금 금을 사도 될까요? 저도 이번 궁금하긴 주에 해요, 그게. 제가 종로를 달려가도 될까요? 정말 돌고 돌아서 사실 시작부터 물어보고 맞아요. 싶었었는데 이제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런 큰 흐름을 보면 금 가격이 단순한 무슨 뭐 전쟁 이런 해프닝 하나로만 올랐던 게 아니구나. 되게 사이클이 길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금은 보통 한 번 오를 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오르는 이런 사이클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금을 왜 사야 되느냐 수요의 측면만 바라봤거든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만든다고 해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야, 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금 더 많이 캐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금이 나오는 건 10년 뒤에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금이 추가되려면은 네, 맞아요. 그럼 당연히 공급이 떨어질 때 금 가격이 오르지 않겠어요? 실제로 2019년부터 금 생산량이 줄기 시작하면서 금의 사이클이 왔고, 그 다음에 2002년부터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금의 사이클이 왔었고, 1970년부터 금의 생산량이 줄면서 금의 사이클이 왔어요. 근데 이게 생산량도 당연히 10년의 시차가 있다 보니까 거의 10년 내내 떨어져요. 금 가격이 오를 때도 10년 내내 오르는 거거든요. 자, 제가 아까 2019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략 10년 정도, 10.8년을 계산하면 2030년까지 이어지는 사이클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중에서 2026년은 절반을 지나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에 들어가는 그 시작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금 가격이 비싸다 하는데 왜 맨날 비싸지기만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는 건 한 번 오를 때 10년이 오르고 적게 오를 땐 7배, 많이 오를 땐 26배가 상승할 만큼 원래 강렬하게 올라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 비싸다라고 하는 그 가격에 집중하기보단 지점과 방향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와, 결론은 사도 된다는 그거네요. 잠깐만요. 네. 난 2030년까지 좀 모정나 사도 했어요. 이제 금은 어렴풋 알 것 같은데 달러 투자는 어떻게 계속 해도 될까요? 달러가 이뻐서 사는 게 아니고 대안이 없어서 금을 산다 이렇게 하는데 수입해오는 속도보다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서 국제금 시세보다 국내 금 시세가 더 가파르게 오른 일이 있었어요. 금치 프리미엄이라고 들어본 적 없으세요? 금치 금치 프리미엄. 프리미엄. 예, 한국에서만 금값이 유독 비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쏠림이 세요. 가격이 이제 격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이 달러를 사기 뭐 좋은 때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긴 해요. 그러나 자산 배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소비를 좀 억제하는 분위기, 자국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외환 보유고나 경상흑자를 쌓으려고 하는 이런 흐름 자체가 국가 간의 지금 경쟁인데 우리만 갑자기 원화 가치가 세지는 순간 우리 경쟁력이 약해지니까 수년 내에 달러 자산 투자해가지고 아주 크게 피해를 본다 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대안이 없어서 달러 투자는 안 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미래에도 안전자산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많이 물으세요. 미국 주식을 사라는 이야기 같은데 그럼 법을 하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구글이 100년짜리 채권 발행한 거 맞죠?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100년 동안 내가 금리 몇 프로 보장 이런 채권들을 발행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지금 경쟁이 치열하고 여기서 한번 밀리는 순간 애플의 아이폰 나올 때 노키아나 모토로라권을 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는데 이제 저러다 보면 누가 하나 쓰러질 거 아니에요. 지난 한 30년 동안 나스닥이 고점 대비 25% 빠진 게 4번 있었어요. 10년도 안 돼서 한 번씩 오네요. 그렇죠. 귀신같이 그렇게 나스닥 시장이 대폭락할 때 그때 금을 사면 2년 지나고 보니까 금값이 한 30% 올라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나스닥이 폭락했는데 금을 사세요? 하고 물으면 답이 없죠.
저 같은 자산 배분하는 사람이 이럴 때는 금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돼 하고 본능적인 어떤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산이 된 거고요. 비트코인이 우리가 디지털 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막상 금값이랑 관계를 보면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아, 금이랑요? 예, 나스닥 5배 레버리지 하면 비트코인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전형적인 위험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물으면 기관이나 정부나 연금이 들어가야 안정성이 높아지는데 이제 ETF 생긴 지 2년, 3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낯선 자산이고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클수록 격렬해진다 그랬죠.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변동성이 너무나 격렬한데 대략 보면 나스닥하고 거의 사이클이 같이 가는. 근데 사실 저 같은 초보는 폭등과 폭락의 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현명하게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체 금융자산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금에 대해서 한 10에서 15%는 가져갔으면 하는, 너무 비중이 커지면 자산의 어떤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지원실자로 젊은 분들은 15%에서 20% 정도 글로벌 자산에 대한 비중을 못해도 저는 금융자산에서 60%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가진 돈이 지금 원화로 100이라면은 젊으신 분들은 한 60% 정도, 그렇죠. 절반이 좀 넘게끔은 해외 자산. 왜냐하면 이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이렇게 패닉이 오잖아요. 글로벌 자산을 한 60% 가지고 있었다면 굉장히 방어가 되거든요. 작가님은 현재 금을 얼마나 투자하고 계세요? 올인하실 것 같아요. 99%거든요. 우와. 전부 금으로 가요. 네, 은도 금과 없어요? 은으로. 네, 금과 은으로. 아. 네, 전체 자산의 10에서 15% 정도 갖고 있는 게 제일 효율적인 건 맞아요. 금이라는 자산이 초장기 수익률로 보면 한 200년치를 두고 볼 때 제일 높은 건 당연히 주식이고 그 밑에 채권 이런 식으로 가고, 금은 인플레이션보다 살짝 높은 정도의 수익률이거든요.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공부를 더 해보다가 저처럼 금과 은의 슈퍼 사이클이구나 라는 걸 확신된다라면 그때부터 조금씩 다시 비중을 늘려도 상관없으니까 한 10% 정도를 보유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적합한 투자 비중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의 약간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나올 때마다 계속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작가님 그때라도 샀어야 됐는데. 아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저는 대부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항상 들어왔는데 실제로 산 분을 별로 못 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요즘에 금이 되게 막 화두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고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식, 코인, 부동산 버블일 때 지금 주변에 보시면 의외로 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너무 늦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다음에 적어도 홍춘욱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포트폴리오의 일부분 10%에서 15% 정도라도 담아두어야 하는 그 이유를 깨달으신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전 사실 요즘 친구들이랑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야 뭐 잼예 없냐? 재밌는 얘기. 야 잼예 없냐? 잼예 없냐? 이러거든요. 오늘 최고의 잼예였습니다. 친구들한테 이제 잼예 없냐 했을 때 타이머 이번 편을 봐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의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뭔가 살짝 발을 그래도 발가락 하나 정도 가지 않았나. 저 홍 박사님이 오늘 소감 궁금합니다. 이런 골드버그는 진짜 오래간만에 봐가지고 저희들끼리 이 골드버그라 그러거든요. 맞아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금은 조금 가져가라, 자산 배분 좀 해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 이 방송 본다면 자산을 조금은 가져가야 되겠고 리밸런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 세상의 속도는 빨라져도 여러분의 투자는 지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타이머는 다음 시간에 더 돈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